자, 무역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약의 성립을 하려면 이 거래 당사자가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제안을 하고 또 다른 당사자가 이제 승낙을 해야지만 그 계약이 성립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일방의 당사자가 청약을 먼저 합니다. 청약. 그래서 뭐 오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청약하는 당사자를 오퍼러라고 해갖고 이 오퍼러가 제안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승낙을 통해서 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거래, 뭐 양방이 거래를 하는 것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는 뭐 모든 당사자가 모여서 이 계약 조건에 대한 어떤 그 합의를 도출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서명을 함으로써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인 뭐 무역 계약인 경우는 뭐 일방이 오퍼를 제안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무조건적으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청약의 개념, 오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청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거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일방적으로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의사표시가 청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지 구체적으로 확정적인 내용을 보내주고, 그리고 그 내용의 구속을 받겠다는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이라는 것은 이 확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을 했는데 이 내용이 변하면 안 돼요. 가변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청약하는 당사자가 이에 구속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청약을 했는데 구속하지 않아 난 책임을 못 지겠다. 이건 청약이 아니겠죠? 그래서 청약이라는 것은 뭐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어떤 거래 조건을 명시하는 거고, 그리고 이 거래 조건은 확정적인 거고,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구속력을 갖는 것이 청약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청약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제안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계약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승낙을 하는 경우는 무조건적인 승낙이다. 반대의 어떤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1번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승낙을 하겠다. 그런 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무조건적으로 승낙을 해야지만 그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약자는 이 제안을 할 때 완전하고 그리고 이 청약의 내용에 대해서 구속받을 수 있을 준비가 됐을 때만 청약을 해야 되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CISG 국제 물품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에서 그 청약이 확정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의 확정 요소에서는 물품과 수량,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을 할 때는 최소한 물품과 수량에 관련된 확정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지만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그 조건이 된다는 점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청약의 요건 관련해 갖고 CISG 제14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청약의 요건은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일 것, 다수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당사자로 특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청약의 내용은 확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확정적일 때 어떤 내용이냐? 최소한 물품 명세하고 수량 그리고 대금의 조건은 확정적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승낙이 있는 경우는 그의 구속될 의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ISG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을 특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이 확정적이다. 그리고 내용 중에서 뭐 명세, 수량, 대금의 조건은 확정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승낙이 있는 경우는 그의 구속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청약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의 종류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종류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불확정 청약이라고 해서 프리 오퍼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방적인 청약이 되겠고요. 그리고 철회가 가능한 청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청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불확정 청약이라는 것은 프리 오퍼라고 해서 많이 이제 그 무역 거래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청약자가 승낙이나 회신의 유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청약자가 제안을 한 다음에 뭐 그냥 뭐 유효길이나 어떤 그 회신에 대한 승낙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기타 청약이 확정적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 청약을 말한다. 그래서 일방적인 청약을 그 불확정 청약, 프리 오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승낙이나
아니면 회신에 대한 유효기를 정하지 않은 이런 청약을 이제 프리 오퍼, 불확정 청약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펌 오퍼라고 해서 이거는 철회가 불가능한 청약을 이제 그 확정 오퍼 또는 펌 오퍼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승낙 기간이나 뭐 동의에 대한 회신 기간을 명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이 청약자가 이 자신이 낸 청약을 취소할 수 없는 청약을 자, 확정 청약, 영어로는 펌 오퍼를 한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계약서상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겁니다. 계약서상에 뭐 이 오퍼가 뭐 4월 10일까지 우리에게 승낙이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을 명시하는 경우죠. 그래서 승낙을 나 회신 기간을 명시한 청약을 확정 청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철회할 수 없는 청약을 확정 청약 펌 오퍼를 한다라는 점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반대 청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반대 청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피청약자, 오퍼를 받은 상대방이 되겠죠. 오퍼를 받은 상대방이 청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청약자에게 다시 재청약하는 것을 카운터 오퍼, 반대 청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청약도 하나의 청약이 되고요. 자, 그렇지만 그리고 이 반대 청약에 대해서 원청약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 서브콘 오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브콘 오퍼라는 것은 뭐냐면은 청약을 할 때 확정적인 청약이 아니에요. 이 청약을 했지만 상대방이 동의 이사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서브콘 오퍼를 제공한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조건을 서브콘 오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콘 오퍼는 뭐 this offer is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그래서 제안을 했지만 이 제안할 당사자가 다시 이 조건에 확정적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subcon offer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실제 청약은 아니에요. 청약을 받기 위한 받기 위한 어떤 유인 정책이다, 유인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 가판에 물건을 깔아놓고 그 살려는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뭐 미끼 상품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invitation to off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인을 받은 자가 의사표시가 그 청약이 되고 그리고 청약을 유인한 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경우에 자, 그 계약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invitation to offer,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은 직접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 제안에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서브콘 오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청약의 유인이 되겠죠. 그리고 뭐 가격 표시나 견적서, 그러면 뭐 정찰과 살펴보면 진열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뭐 진열을 했다고 해서 뭐 기분 안 좋으면 물건을 안 팔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청약의 유인이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건 잘못된 거죠.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제로 상대방이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선착순 판매 조건부 청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뭐 피청약자 중에서 우선 승낙을 받는 당사자가 선착순으로 계약이 체결한다는 거죠. 뭐 선착순 판매 조건, 뭐 1등부터 10등까지 오게 되면 이 10명에 대해서는 물건을 판매하겠다. 이런 조건이 이제 그 선착순 판매 조건이고요. 영어로는 뭐 offer subject to prior sale이라고 뭐 영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판매 조건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청약의 효력 기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청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CISG에서는 뭐 도달주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CISG에서는 도달주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청약의 효력 소멸은 뭐냐면은 그 피청약자의 거절, 반대 청약 또는 승낙 기간이 경과됐을 때 청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의 효력은 상대방에 도달하는 시점에 청약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청약의 취소는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에 또는 반대 오퍼, 카운터 오퍼를 제공하는 경우에 또는 뭐 승낙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 그 청약이 소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청약의 소멸과 구분할 내용이 뭐냐면은 청약의 철회입니다. 철회. 이 청약의 철회는 뭐냐면 청약의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이 청약의 효력을 취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청약을 뭐 우편으로 보냈는데 실제 뭐 우편이 도착하기 전에 상대방이 도착하기 전에 우편물을 미리 상대방에서 먼저 수취했다. 자, 그런 경우는 청약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이 철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약의 철회라는 것은 뭐냐?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을 청약의 철회, 그리고 영어로는 withdraw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의 철회도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업세턴스, 승낙의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청약에 대해서 계약을 성립할 목적으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 표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성립할 목적으로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제안에 동의를 하는 의사를 그 업세턴스, 승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당사자 간의 그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기 때문에 자, 승낙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 또는 절대적 동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낙을 할 때 조건부로 승낙을 해요. 이거는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청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승낙을 할 때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 된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승낙의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승낙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 된다. 어떤 조건을 부여하면 안 되죠. 이 조건을 부여하면 반대 청약이 되기 때문에 이건 승낙이 아니라 그냥 청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약이 특정인 앞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A라는 청약자가 B라는 피청약인한테 청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승낙은 반드시 당사자인 B한테 승낙이 와야 됩니다. 뭐 다른 당사자, 대행을 하는 당사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청약이 그 특정인 앞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특정인이 승낙을 해야 된다는 점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청약은 B한테 했는데 C가 동의를 해서 이 계약이 성립되는지 아는데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성립은 청약을 받은 당사자가 승낙을 해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 좀 실무적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청약이라는 것은 뭐 확정 청약인 경우에는 승낙 기간이 있죠. 그래서 승낙 기간에 이루어야지만 승낙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뭐 그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계약이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청약에서 어떤 승낙의 방법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약은 뭐 문서로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한 경우는 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뭐 유선이나 이메일 등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승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승낙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청약을 받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 청약에 승낙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유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받는 당사자는 어떠한 그 의무에도 구속받지 않는다. 그래서 승낙의 자유라는 거고요. 그리고 청약할 때 이런 조건이 있어요. 어떤 특정 기간까지 승낙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청약을 승낙하는 것을 간주를 한다. 자, 이런 조건도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신이 없어도 계약은 불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약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피청약장에 그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승낙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묵을 하는 경우가 있죠. 침묵으로 인한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그래서 뭐 어떤 계약을 몇 월 며칠까지 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 어떤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침묵을 했다. 자, 그런 경우는 승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승낙을 할 때 조건부 승낙 또는 청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승낙으로 간주가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청약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야 되는 무조건적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 내용이 변경됐다고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계약이 불성립하는 거고 이거는 승낙이 아닌 반대 청약이 된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뭐 청약에 승낙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뭐 그 청약에 뭐 승낙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 청약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 반대 의사를 반하는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분적으로 승낙하는 경우 있죠. 부분적으로 승낙하는 경우도 청약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청약이 되고 계약은 불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낙의 효력 발생 시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CIS에서는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승낙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도달한 시점부터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